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기억에 남는 잔잔한 일본 영화들로 준비하였습니다. 8편 정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도 일본 영화에 대해서는 유명한 것만 그냥 찾아본 거라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많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명한 걸로 본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 편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러브레터. 러브레터는 199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죠. 그 당시 한국에서도 그 90년대였나? 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도 그 일본 영화인데도 엄청 이 멜로물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했었어요. 주연은 나카야마 미호, 그 다음에 사카이 미키. 러브레터는 감독 이와이 슌지가 본인의 소설을 기반으로 직접 각본, 연출을 맡아 제작한 1995년 일본 로맨스 영화이다. 여기서 그 관계도가 조금 복잡했는데 저는 영화 보다가 조금 뒤늦게 이해를 해가지고 관계도는 히로코라는 여주인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즈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즈키가 그 남자, 여자 각각 나와요. 동명이인으로. 한 사람은 그 여자 이즈키, 한 사람은 남자 이즈키. 그 남자 이즈키는 히로코의 남자친구인데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는 그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이즈키가 학창 시절 그 자기와 같은 이름인 여자 이즈키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영화는 현재의 히로코, 그리고 현재의 이즈키, 과거의 이즈키의 시점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히로코는 죽은 남자친구의 옛 준소로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자 이즈키는 졸업 직전 전학을 가게 되면서 졸업 앨범에서 누락되어 사진은 실렸지만 주소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졸업 앨범에 실린 후지 이즈키라는 이름과 그의 주소는 여자 이즈키의 것이었고 편지는 자연스럽게 그녀 여자 이즈키에게 전달되었다. 착각으로 인해 보내진 편지였지만 답장이 오게 되자 히로코는 동요하기 시작하고 남자 이즈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히로코의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던 아키바는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이 아키바는 히로코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타루로의 여행을 제안하게 된다. 러브레터의 이야기의 시작이고 제일 기억나거나 인상 깊은 장면으로는 이게 제일 유명했었어요. 한국에서도 러브레터가 엄청 유명해서 이거 TV에서 예능에서도 엄청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오겐키 데스까. 이 설원에서 히로코가 죽은 남자친구 이즈키에게 그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영화에서 이래서 오겐키 데스까라 했구나 라면서 좀 이해를 했었어요.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야, 겐키 데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죽은 남자친구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흥행 및 평가로는 자국인 일본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더 사랑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일본 실사 영화 중 가장 높은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영화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영화의 대사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는 한국에서 수많은 패러디와 유행을 낳기도 했다. 이 당시에 엄청 유명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러브레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쉐리 댄스. 쉐리 댄스도 그 당시 같이 유명한 90년대 일본 영화이지 않았나. 이것도 제가 최근에 OTT로 봤었습니다. 쉐리 댄스는 엄청 좀 재밌더라고요. 멜로물은 아니고 가장의 건전한 일탈? 그렇게 봐야 되나? 버튼 제조회사의 경리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스기야마, 주인공이죠. 스기야마는 어디에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한 회사원이다. 스기야마에게는 정원이 딸린 2층집, 착하고 예쁜 아내, 귀여운 딸이 있으며 일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두루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집, 회사, 집만 반복하는 무례한 일상을 보내는 그의 눈은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인다. 언제나처럼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중에 전철 밖으로 보이는 댄스 교실 창문에 한 여인,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스기야마는 그녀에게 불현듯 이끌려 며칠 후 댄스 교실에 방문하게 된다.
처음에는 다소 불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댄스였지만 배우다 보니 사교 댄스에 큰 흥미를 갖게 되고 말았다. 퇴근 후 수요일 1시간밖에 없는 댄스 연습이지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 동료지만 직장 내에서 음흉하게 생겼다며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아오키도 같은 교실에 5년째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밖의 다양한 개성 넘치는 학원 동료들도 함께 있어서 스기야마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마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성격이지만 스기야마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요게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 주인공 스기야마가 우리 일상 그 짱구 아빠 같은 회사원이에요. 가장이고. 처음에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수상한 행동을 좀 의심하면서 불륜이 아닌가 싶어서 그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돼요. 사설 탐정이 그 따라다닌 결과 남편이 이제 그 사교 댄스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아내와 딸이 몰래 이제 그 댄스 스포츠 대회까지 따라가게 된 거죠. 여기서 기억나는 장면은 힘없이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우리 그 아버지 같은 그 일상적인 그 출퇴근하는 삶에서 우연히 저녁에 댄스 학원을 그 보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좀 인상 깊고, 중반에는 그 좀 아마추어 대회에서 파트너와 무대에서 댄스 도중 가족을 발견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은 정말 영화 내에서 좀 아찔한 장면으로 나와요. 전부 잔잔한 내용이라서 이 장면이 제일 아찔하지 않았나.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죠. 그 이제 남편 스기야마의 그 취미 활동을 건전하게 생각해주고,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남편의 취미를 응원하게 되죠. 흥행 및 평가로는 300만 달러 정도로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4,297만 달러를 벌면서 대박을 거둬들였으며 미국에서도 개봉하여 950만 달러라는 괜찮은 흥행을 기록했다. 그 영화의 주된 이런 주 스토리가 좋아서 좀 전 세계적으로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좀 재미있으니까 쉐리 댄스는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좀 회사원 아니면 아버님들이 좀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작품은 냉정과 열정 사이. 감독 나카에 이사무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그 타케노치 유타카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그 중화권 배우를 알고 있는데 지네림 이 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일본의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집필한 소설이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별 그 이후 8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것도 소설 원작이네요. 피렌체에서 유화 보건사 과정을 수련 중인 준세이는 남자 주인공이죠. 준세이는 오래전 헤어진 연인 여주인공 아오이의 소식을 듣게 된다. 조반나 선생님의 추천으로 모두의 관심과 부러움 속에 치골리의 작품 복원을 맡게 되지만 아오이를 만나기 위해 밀라노로 향하는 준세이. 그러나 그녀 곁엔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었고 냉정하게 변해버린 그녀의 마음만을 확인한 채 준세이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작업 중이던 치골리의 작품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준세이는 일본으로 향한다. 아오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으로 일본으로 돌아와 자신이 몰랐던 아오이에 대한 비밀과 오해를 풀게 된 준세이는 그녀의 행복을 비는 마지막 편지를 아오이에게 전하며 오래전 두 사람의 약속을 떠올린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 연인들의 성지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그곳에 그녀의 30살 생일에 함께 가기로 했던 준세이와 아오이는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헤어졌던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추억이 작별을 고할 무렵 조반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에 준세이는 피렌체로 오게 되는데, 기억에 나는 장면은 마지막 결말이죠. 여기 그 예전에 그 준세이와 아오이가 약속했던 그 성당에서 다시 재회하는 장면,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도 제가 그 당시 유명했던 작품이라서 찾아본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감독은 이누도 이신이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츠마부키 사토시, 여기 주인공 츠네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케와키 치즈루, 여기 여자 주인공 조제로 나오죠. 요것도 소설 원작이네요.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원작으로 하는 이누도 이신 감독의 멜로 영화, 장애를 가진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성의 러브 스토리가 중심 내용이다. 츠네오는 심야의 마자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최근 그곳의 가장 큰 화제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다. 그 안에는 큰돈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거라고 수군대는 손님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츠네오는 언덕길을 달려 내려오는 유모차와 마주치는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이것이 츠네오와 조제의 첫 만남.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하는 그 손녀 조제를 유모차로 산책시키고 있었던 것. 이후 츠네오는 음식 솜씨가 좋고 방 안 구석에서 주워온 책들을 읽는 것이 유일한 행복인 조제와 친구가 된다. 츠네오와 썸을 타는 카나에라는 대학생 여자친구도 있지만 웬일인지 자꾸 이 별나고 특별해 보이는 조제에게 끌리는 츠네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며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 생활을 시작하고 조제가 보고 싶어 하던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낸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요거는 저도 인상 깊게 본 작품이고 제가 진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장면은 이별의 끝 그 조제의 집을 나오는 츠네오에게 조제가 19금 잡지를 선물하는 등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에서 담백하게 끝내지만 츠네오는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라고 독백한다. 조제와 이별한 뒤 카나에와 길을 걷던 츠네오가 갑자기 주저앉아 폭풍 오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 조제와 이별하고의 마지막이죠. 조제의 집에서 나와서 길에서 엄청 펑펑 울어요. 저도 이거 마지막 장면 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검색하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렇게 평을 남기셨어요.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에 축복이 있기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박함도 시간이 용서하기를, 결국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지 않기를. 많은 걸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뤘다가 아니고 정말 현실 앞에서 좀 무너지는 그 조제와 츠네오의 마지막 이별이 더욱 좀 여운이 남지 않나 싶네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2004년도 작품이고 감독은 도이 노부히로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다케우치 유코, 아내 미오 역으로 나오고 나카무라 시도, 남편 타쿠미 역으로 나오는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판타지 로맨스 영화이고 이치카와 다쿠지의 동명의 2003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리메이크작이 나왔죠. 영화의 줄거리는 아내 미오를 먼저 떠나보낸 타쿠미와 그의 6살 난 아들 유지는 아내가 죽은 공백을 여실히 느끼면서도 힘차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 둘에게 남은 거라곤 아내의 위패와 그녀가 남긴 1년 후 비의 계절에 돌아올게라는 약속 한마디뿐. 그러던 비오는 어느 날 늘 놀러가던 숲에서 산책을 하던 타쿠미와 유지 앞에 세상을 떠났던 미오가 정말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는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 그러나 타쿠미와 유우지는 그런 미호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녀도 그런 둘을 부정하지 않으며 조금은 이상한 세 명의 동거가 시작된다. 기억이 없는 미호에게 자신들이 만나게 된 사랑의 과정을 들려주는 타쿠미.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의 사랑을 맺어가고 유우지 역시 두 번째의 엄마를 만나게 된 사실에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미호는 유우지가 보관하던 타임캡슐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써왔던 일기를 발견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 이유는 자신이 6주 후 비의 계절이 끝남과 동시에 타쿠미와 유우지를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6주 동안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미호는 왜 타쿠미와 유우지의 곁으로 돌아왔던 것일까? 모든 답은 미호가 남긴 일기 속에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나를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죽은 아내 미호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남편 타쿠미와 그 아들 유우지가 살아 생전에
같이 살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죠. 그리고 남편 타쿠미는 그 미호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학창 시절부터의 회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채워나가게 되죠. 여기서 기억나거나 인상 깊은 장면들은 미호와 함께 이제 세 가족이 다시 일상에서의 그 행복한 장면들, 정말 일상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식사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정말 좀 그런 행복한 장면들이 좀 인상이 깊고, 그리고 남편 타쿠미가 들려주는 그 아내 미호와 타쿠미의 러브 스토리, 그 학창 시절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전체적인 러브 스토리도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가족의 좀 이별, 결국에는 그 아내 미호가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도 엄청 슬펐습니다. 흥행 및 평가로는 그 흥행면에서는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렸다. 제작비라고는 몇 푼 나오지도 않는 로맨스 영화로 일본에서 400만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4,600만 달러라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일본 멜로 영화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여섯 번째 작품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감독은 유키사다 이사오라는 감독이고, 이 영화에서 주된 여기 주연이 둘이죠. 이 어렸을 적에 사쿠타로를 맡은 모리야마 미라이라는 배우고, 나가사와 마사미, 과거 사쿠타로의 첫사랑 아키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줄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리츠코는 어느 날 이삿짐 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고는 약혼자인 사쿠타로에게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린다. 리츠코의 행선지가 시코쿠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뒤를 쫓는 사쿠타로. 하지만 그곳은 사쿠타로의 고향이자 첫사랑 아키와의 추억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1986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같은 반 친구인 그 사쿠타로와 아키는 라디오에 사연이 당첨되면 워크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당첨된 워크맨으로 음성 편지를 주고받으며 둘은 사랑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단둘이 처음으로 무인도에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갑자기 아키가 쓰러진다. 병원에 입원한 아키는 백혈병에 걸려 나날이 쇠약해져 갔고, 사쿠타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큰 슬픔에 빠진다. 점점 약해져만 가는 아키를 위해 사쿠는 아키가 늘 꿈꾸어오던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호주의 울룰루에 그녀를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오지만 태풍에 발이 묶여 비행기를 타지도 못한 채 아키는 공항 로비에서 쓰러져 버린다. 어느덧 자신의 추억 속에 빠져들어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는 아키를 만난 성인 사쿠타로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과거를 쫓고 있던 리츠코. 마침내 두 사람은 추억 저편 한구석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오래전 전달되지 못했던 아키의 마지막 음성 편지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사쿠타로에게 도착하는데, 그 영화 전체적으로는 사쿠타로가 그 리츠코를 찾아 자기 고향을 가게 되면서 예전에 그 잊고 지냈던 자신의 첫사랑 아키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돼요. 워크맨을 들으면서 키와 있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스토리가 줄을 이루고, 기억나거나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과거 사쿠타로가 회상 당시 백혈병 걸린 아키와 병원에서의 재회 장면,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현재 시점의 사쿠타로가 고향, 자신이 다녔던 학교 강당에서 그 사랑했던 그 아키와의 추억이 떠올라서 좀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도 좀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OST가 좀 유명해요. 눈을 감고. 원작은 히라이 켄이라는 가수가 부른 눈을 감고, 이 곡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요 리메이크곡 정재욱님의 그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노래가 좀 유명하죠. 흥행 및 평가로는 줄거리만 놓고 보면 크게 특이할 것이 없는 전형적인 멜로물이지만 인상적인 제목과 표현력이 돋보여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같은 해 영화보다 주변 인물 묘사를 섬세하게 다루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선호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 저도 이거 영화 찾으면서 알았는데 드라마도 그 같은 해에 방영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 편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감독 미키 타카히로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여기 남자 주인공 후쿠시 소타, 타카토시라는 역으로 나오고, 여자 주인공 배우, 이 배우는 엄청 유명하죠. 코마츠 나나, 에미 역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소설 기반이네요. 라이트 노벨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를 기반으로 2016년에 제작 및 개봉한 일본 영화. 줄거리는 2010년 4월 13일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탄 남자 주인공 타카토시는 탐바바시 역에서 어느 아름다운 한 여성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이후 역에 내린 그녀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내려가서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해버린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여성은 핸드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타카토시는 이내 체념하려 하나 여성이 진짜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것이라며 해명한 후 카라가이케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한다. 두 사람은 카라가이케를 향해 걸으며 서로의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여성의 이름은 후쿠주 에미로 미용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갑내기 대학생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에미가 어디론가 가야 할 듯한 모습을 보이자 타카토시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에미는 오열을 하며 그의 품 안에서 눈물을 쏟는다. 그 후 에미는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뒷걸음질을 치더니 웃으며 사라졌다. 중간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후반부. 에미는 타카토시에게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으며 12시가 되면 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고백한다. 요것도 좀 판타지 멜로물이고 또 시간의 흐름이 각기 다른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스토리인데 자세한 거는 영화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거나 인상 깊은 장면은 처음 지하철에서 타카토시와 에미가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좀 기억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둘이 풋풋한 남녀라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엄청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카레 끓여 먹는 장면도 나오고 서로 길 걸으면서 손잡고 가는 그런 데이트 장면. 이것도 좀 풋풋한 스토리지만 좀 이게 판타지적인 시간 흐름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요것도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이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 작품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감독은 츠키카와 쇼라는 감독이고 주연은 여자 주인공 하마베 미나미 사쿠라 역으로 나오고 남자 주인공 키타무라 타쿠미 성인이 된 남자 주인공 제일 유명한 배우죠 여기서 오구리 슌. 스미노 요루이 소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영화화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모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하루키에게 곧 철거 예정인 도서관의 장서 정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학창시절 도서위원으로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분류한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도서관 책을 들춰보던 하루키는 지금은 죽고 없는 사쿠라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12년 전 고등학생인 남자 주인공 하루키는 맹장 수술을 위해 들린 병원에서 우연히 같은 반 학생인 사쿠라가 놓고 간 노트인 공병문고를 보다가 사쿠라를 처음으로 만난다. 하루키는 사쿠라가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극 중에서 그 남자 주인공 하루키는 학교에서 같은 반에 아싸로 나와요. 그 성격 자체가 마음을 터놓은 친구는 한 명도 없고 구석에서 책만 읽는 학생. 그 마음 표현이 서국적이고 반면에 사쿠라는 학교 내 같은 반에서 인싸고 인기가 엄청 많고 항상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학생으로 나옵니다. 이후 학교에 가보니 사쿠라가 갑자기 도서위원을 하게 된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뜬금없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사쿠라의 말 때문에 하루키는 당황한다. 사쿠라는 그 주 일요일에 밖에서 만나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고 사쿠라는 죽기 전 하고 싶은 것을 그 하루키에게 들이민다. 둘만이 아는 비밀로 사쿠라와 하루키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다. 사쿠라의 대사 중에 내가 죽으면 내 췌장을 먹게 해줄게. 누가 먹어주면 영원히 그 사람 안에서 살 수 있대. 영화 제목이 이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이후 카페에서 기다리던 하루키는 문득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신을 보고 사쿠라가 자신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한다. 아파서 입원했었던 사쿠라가 임시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키는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문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쿠라가 자신에게 칭찬을 해달라고 한다. 그의 하루키는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하다가 가장 적합한 문구를 떠올렸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문자를 보내고 하루키는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사쿠라는 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하루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보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의 스토리고,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그 학창 시절에 하루키와 사쿠라가 도서관에서 같이 있던 장면. 여기 극 중에 여주인공이 엄청 해맑고 밝은 역으로 나와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밝고 친구들에게도 변함없는 모습을 대하면서 소극적인 남자 주인공에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고, 남자 주인공이 소극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주인공 사쿠라가 카드 게임을 제안하게 돼요. 진실 혹은 도전이라고 하면서 카드패가 낮은 쪽이 대답하기 라는 게임을 제안하면서 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장면도 엄청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은 여기까지고, 그 외에 보고 싶은 일본 영화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고 싶었던 작품들만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심야식당은 제가 드라마로 짤막하게 봤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배우분도 똑같아서 영화 심야식당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심야식당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최근에 제일 화제작이었던 드라이브 마이카, 요것도 제일 좀 보고 싶은 영화고, 그 다음에 남극의 셰프, 흥미로운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요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요거는 한국에서도 리메이크작도 있기 때문에 요 작품도 좀 궁금해서 좀 넣어봤고,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그 외 작품, 좀 일본 영화 중에 좀 잔잔하거나 좀 재밌게 보신 작품 있으면은 댓글에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들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